오늘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학의 대가들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거거든요. 원래는 한 번만 읽고 끝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싱큐베이션의 다음 싱큐베이션 기수에 포함될 도서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걸로 제가 옮겨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정말로 많이 접었어요. 그러면서 접은 부분만 다시 한번 싹 훑어봤는데 미쳤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미쳤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정말 약간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다른 어휘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그럼 여러분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혼자 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한 8쪽 정도 읽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또 이게 제가 막 핵심 내용을 어디서 추려낸 게 아니라 이 책은 이런 내용을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쪽을 펴도 충격적인 이야기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퓨처 셀프 읽었잖아요. 그쵸?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정말 깨달음도 크고 희망도 생기고 그쵸? 근데 그걸 깨닫는 거를 이제 넘어서는 게 그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체화하고 실천하는 거. 근데 또 막상 깨달음은 얻었지만 삶을 적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확률을 올릴 것인가? 퓨처 셀프, 실제 퓨처 셀프의 삶을 자꾸 접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학의 대가들을 퓨처 셀프 다음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의학의 대가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크레이지 퓨처 셀프, 크레이지 셀프라고 해도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가 일반인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냥 동 수준의 전문가들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찐 퓨처 셀프. 찐 퓨처 셀프. 여러분 이 책은 이게 아직 레이팅이 부족하지만 평가가 넘사벽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100권의 책을 리스트업 한다면은 이 책이 빠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만큼 명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의학의 대가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이 100권을 읽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미국에 이제 책만 읽고 아니면은 교양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이제 4년제 그 학부 학위를 받는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리버럴 아츠 스쿨이라 그래요. 교양 대학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평도 다 쓰시고 그다음에 뭐 독서 토론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100권 읽으면은 정말로 웬만한 학부 학위 하나 받은 거예요. 삶이 좀 바뀌는 계기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수준 높은 책이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194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련한 35세의 미 육군 소속 외과의사 드와이트 해케는 런던의 160 육군 종합병원에서 병사들의 상처를 치료했다. 하케는 청년들의 가슴이 총격이나 폭격에 찢겨나간 것과 같은 온갖 종류의 끔찍한 부상을 마주했고 전쟁이 피해자를 무작위로 골라 무차별하게 상처를 내는데 금세 적응했다.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상처도 똑같지 않았다.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수련했든 이 전쟁이 그에게 안겨준 정신은 아득해질 듯한 수많은 사례에 대비할 수는 없었다. 심장 표면에 유산탄 조각이 박힌 채로 죽어가는 병사가 그에게 실려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박동하는 심장에 꽂힌 금속 파편.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데 거기 파편이 박힌 거예요. 그런 환자가 나에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거를 치료해본 어떤 프로토콜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 환자는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드와이트는 어떻게 했냐? 박동하는 심장에 꽂힌 금속 파편이 자기가 만든 열상을 어설프게 틀어막고 있었다. 대량 출혈이 또는 감염이 발생하거나 울퉁불퉁한 금속 표면으로 인해 생기는 혈전이 뇌로 흘러들어가 뇌졸중을 일으키며 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사제들은 이들의 병상을 찾아와 위로했고 전우들은 환자가 고향에 보낼 편지를 받아 적었다. 이들의 죽음은 불보듯 뻔했다. 하켄을 비롯한 외과 의사들이 이러한 환자 앞에서 무슨 수를 쓸 수 있었을까?
만약 클램프로 금속 파편을 집어 빼낸다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가 쏟아져 나와 심장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어디가 상처인지도 알아보기 어려워질 게 분명했다. 이런 거 보면서 제 독서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화살 맞잖아요, 화살. 그럼 화살 이렇게 왜 안 뽑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뽑으면은 뭔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뭐요? 이렇게 맞은 부위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출혈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막을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꽂고 있는 게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알 박혔어요. 그거 빼내면 무조건 사냐? 출혈을 못 막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특히 심장이잖아요, 여기는요. 그렇죠? 심장에 이렇게 펌핑이 있는데 거기에 박힌 금속 파편을 딱 뽑으면 어때요? 그냥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병사들의 상처는 렌이 봉합하는데 성공했던 깔끔하고 작은 열상과는 달랐다. 상처를 건드린 건 그저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 될 터였다. 상처를 건드리는 건 하케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외과에 있었지만 박동하는 심장 상처를 대량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봉합할 만큼 손이 빠르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다. 피 웅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며 깊은 구멍을 꿰매는 데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몇 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하케는 심장을 봉합하는 더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이거 진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거 읽고 진짜 안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미쳤다는 말이 다 나와야 돼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개시된 당일인 1944년 6월 6일 하케는 흉부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남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환자의 갈비뼈와 복장뼈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심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하케는 환자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커다란 금속 파편이 우심실에 꽂힌 채 심장 박동을 따라 오르락 내리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가망 없는 환자처럼 보였지만 하켄에게는 미리 생각해둔 새로운 방법이 있었다. 하켄은 파편을 제거하면은 곰파로 나 이게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뽑았잖아요. 그럼 피가 솟구치니까 어떻게 손가락으로 막는 거예요. 손가락을 꽂아 출혈을 틀어 막았다. 진짜로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소름 돋네요. 이런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의학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해서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거든요. 하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게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하켄이 없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의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협심증이 있었고 저희 장인어른도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철사 넣는 거 이런 거 안 했으면은 두 분 다 돌아가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독서하면서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독서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죠. 와,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마운데 대단한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와, 곧바로 구멍에 손가락을 꽂아 출혈을 틀어 막았다. 그러고는 조금씩 손가락을 빼내면서 한 땀 한 땀 그냥 구멍으로 피가 솟구치는 걸 틀어 막고 이렇게 조금씩 빼면서 어때요? 그걸 꼬맨 거예요. 그는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면 피가 넘치지 않도록 틀어 막은 손가락에 장갑이랑 심장을 꼬매는 거랑 같이 꼬매버린 거예요. 한 땀을 뚫고 지나갔다는 걸 발견했을 때뿐이었어. 내 손을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손가락으로 피가 솟구치는 걸 막으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장갑이 같이 꿰매졌을 때만 당황했대잖아요. 그렇죠? 내 손을 심장 표면에 꿰매버린 거야. 장갑을 자른 뒤에 나는 손을 빼냈어. 현명하게도 하케는 봉합사를 당길 때 조직이 찢어지지 않도록 실크 봉합사와 심장 표면 사이에 스웨이지라는 작은 천조각을 말아넣어 성공 확률을 높였다. 또 심장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른 확장기에 봉합사의 매듭을 지은 덕분에 뒤이어 심장이 수축하더라도 봉합사가 더 팽팽해지는 일은 없었다. 이게 저는 이거 읽을 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이랑 다시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했을 때 가장 부풀었을 때 꿰매야 이제 쪼그라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쪼그라들었을 때 꿰매버리면 뭐예요?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 꿰맨 게 터져버리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하켄의 수술법은 효과가 있었다. 렌이
처음으로 박동하는 심장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더욱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발생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하케는 12명도 넘는 병사의 심장에서 금속 파편을 빼냈다. 진짜 퓨처 셀프죠. 현대 수술과 비교하자면 손가락으로 틀어막는 하켄의 방식이 원시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후 하켄은 미리 파편 주머니에 주머니끈의 형태로 봉합사를 꿰매놓은 다음 파편을 빼내면 더욱 빠르게 구멍을 봉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외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전쟁은 여러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고 뭐 여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발전된 게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의술, 특히 외과술.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삶을 진짜 핥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절단냈지만, 우리 인류의 삶을. 근데 또 거기서도 어떤 가능성이 또 피어난 거는 팩트라는 거죠. 전쟁 이후에는 이 방법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약의 일이 났다. 당대 가장 치명적인 사인 중 하나였다는 승목판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심장 내부를 봉합하는 방법이 최초로 시도된 것이다. 승목판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구분한다. 승목판을 구성하는 두 개의 천판은 서로 겹쳐 있어 위에서 보면 카톨릭 주교가 의식 때 쓰는 모자인 주교관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승모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런 교양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확장기에서 심장이 이완하면 승모판이 열리면서 혈액이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쏟아져 들어간다. 뒤이은 수축기에는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폭발적인 압력이 생겨 승모판이 세차게 닫힌다. 그 덕분에 혈액이 심방으로 역류하지 않고 대동맥 판막을 지나 대동맥으로 솟구쳐 들어가는 것이다. 페니실린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는 20세기 전반에는 류마티스열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류마티스열의 치명적인 합병 중 하나가 승모판의 천판 사이가 좁아지고 경직되는 승모판 협착증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상흔이 남은 천판은 더는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다. 승모판 입구가 좁아지면 병목 형상이 생기면서 좌심방이 완전히 비기 전에는 심장이 다시 박동할 수 있고, 비기 전에 심장이 다시 박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혈액이 폐로 역류한다. 머지않아 폐에 점점 혈액이 차면서 환자는 호흡이 힘들어지고 끊임없이 기침하며 피를 내뱉게 된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청년에게 승목판 협착증은 예외 없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다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케는 보스턴으로 들어갔다. 그는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발명해 공적을 남기겠나로 결심한 후 승목판 협착증을 치료할 방법을 고안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우선 주머니 끈 기법을 사용해 승모판 위에 좌심방 내에 원형으로 봉합사를 미리 배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형의 중앙을 의도적으로 절개한 뒤 곧바로 절개 구멍에 손가락 또 꽂아. 그동안 수술을 보조는 주머니 끈을 단단히 잡아매 혈액 상실을 방지한다. 검지를 심장 안에 넣어 좁아진 승모판의 구멍을 말 그대로 손끝으로 찔러 넓히는 것이다. 하케는 섬유화되어 한 대 엉킨 천판을 손가락으로 서로 떼어내면 판이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았고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심장 안에 찔러넣은 손가락이 심장의 율동을 방해해 심실세동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또 손가락을 너무 억지로 밀어넣어 천판이 손상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찢어진다면, 이 경우에는 승모판 협착의 정반대 문제인 승모판 기능 부전이 발생해 혈액이 심실에서 대동맥과 나머지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대신 심방으로 역류할 터였다. 역류하면 아까 안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이외에도 환자가 사망할 수 없는 경우는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사망할 게 분명했다. 사실 이거 시도는 안티프레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환자는 죽어요. 환자는 그냥 무조건 죽어요. 죽음은 시간 문제니까. 그러니까 환자들도 이게 위험한 수술을 알고 죽을 걸 알았지만 수술을 받는 거는 거부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뭐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가 없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하켄 같은 훌륭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요. 또 많이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진짜 너무 감사하죠.
하켄은 수술을 성공시키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대담한 수술을 처음으로 시도한 외과 의사는 필라델피아의 찰스 베일리였다.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하켄의 라이벌이자 또 다른 2차 세계대전의 참석 용사였다. 1945년 11월 베일리는 윌터 스톡턴이라는 이름의 37세 남성을 수술했다. 스톡턴이 승모판 협착증으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그는 거의 걷지 못하고 호흡도 하지 못했으며 자주 객혈을 뱉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스톡턴의 흉부를 절개하고 갈비뼈를 벌린 뒤 심낭막을 살짝, 저는 이런 것도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이제 심장 수술이라는 게 저희 장인어른들이 다 개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수술이구나. 흉부를 절개하고 갈비뼈를 벌린 뒤 심낭막을 살짝 가르자 박동하는 심장이 드러났다. 베일리는 승모판의 좌심방 내에 원형으로 봉합사를 꿰매 배치했다. 그리고 원형 중앙 부위에 살짝 절개하자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는 손가락을 넣고 주머니끈 봉합석을 조이려고 했으나 봉합사가 심근을 찢는 바람에 고정할 수 없었다. 이후 보고서에서 베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주머니끈 봉합사를 당겨 조이자 찢어졌고 심한 출혈이 발생해 빠르게 대형 클램프를 사용했다. 매트리스 봉합을 고정하기 불가능했다. 베일리는 맹렬하게 손을 움직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환자의 피가 빠져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심장은 몇 분 만에 멈췄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다. 환자는 수술대 위에서 출혈로 사망했으며 판막 절개술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베일리도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는요. 왜냐면 누군가를 죽는다는 걸 본다는 거는 아무리 의사라도 그건 쉬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왜 대단한지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베일리는 굴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7개월 후 그는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새로운 독을 가지고 다른 환자를 수술했다. 그가 후방 절단 펀치라고 불렀던 이 작은 갈고리가 달린 금속 더듬자는 무딘 손가락보다는 승모판 천판을 절단을 분리하기에 더 좋아 보였다. 환자는 수술실에서 살아났으나 이틀 후에 숨졌다. 결국 실패한 거죠. 필라델피아의 하네만 병원은 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과 계속해서 실험적인 수술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이유로 들며 베일리의 수술 권한을 박탈했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한이 박탈된 거예요. 심장내과 의국장, 이제 대장이죠. 조지 케클러는 베일리에게 자네가 더는 그와 같은 살인 수술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게 기독교인에서 내가 지는 의무라고 말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일리에게 베일리, 자네가 더는 그와 같은 살인 수술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게 내 기독교로서의 소명이네. 응? 절대 이제 그만하게. 그래서 베일리가 이 수술을 계속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지는 의무입니다. 승모판 협착증이 인간에게 끼치는 해보다 더 나쁜 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퓨처 셀프예요. 왜? 자기 인생이 진짜 골로 가는데 퓨처를 명백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명백하게 봤잖아요. 지금 수술 권한이 박탈됐다니까요. 그냥 의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잘리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잘려요. 베일리는 끈질겼다. 그는 1948년 미국 델라웨어의 월밍턴 메모리얼 병원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환자를 이 시술로 수술했다. 엉겨붙은 승모판 천판을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번에는 너무 억지로 강하게 밀어넣은 탓에 천판이 심하게 손상됐다. 결국 승모판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했고 심실에서 심방으로 역류하는 혈액을 막지 못했다. 환자의 병명은 승모판 협착증에서 승모판 기능 부전으로 바뀌었고 환자는 마찬가지로 수술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또 죽은 거예요. 이후 웰밍턴 메모리얼 병원 역시 베일리 수술 권한을 박탈했다. 또 이 병원에서 끝난 거예요. 몇몇 동료 학생은 베일리를 도살자라고 불렀대요. 살인마라고 부른 거예요. 의사한테. 누가? 동료 학생들이. 베일리는 아직 필라델피아 종합병원과 성공회 병원까지 필라델피아 내 병원 두 곳에서 수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일리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에 한 번 더 이 기법을 사용했다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의 병원마저 수술을 금지할까 봐 걱정했다. 그는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그냥 여러분 믿고 비나이다 비나가 아니고 여기 도구 개발했죠. 그 다음에 높이기 위해 하루를 이거 맞아. 이거 제가 보고 진짜로 미쳤다고 여기까지. 왜냐면 이거 좀 생각보다 별론데 하고 안 보고 온 분들은 패배자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승자예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보세요. 왜?
지금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병원에서 수술 권한을 박탈하잖아요. 또 박탈당하는 건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일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를 골라 아침에는 필라델피아 종합병원에서 오후에는 성공회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일정을 짜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수술 환자가 죽더라도, 왜냐면 이틀 있다 3일 있다 죽으니까, 왜냐면 죽을 확률이 여전히 높잖아요. 그 사람이 죽더라도 이 병원에서는 박탈되지언정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병원에서 죽어버리면 이 병원도 박탈해서 나중에 안 시켜줄까봐 그냥 어차피 또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싹 다 박탈되기 전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자. 그러면서 병원도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미친 거예요. 만약 두 번째 수술마저 실패한다면 모든 게 끝이었다. 명성을 바닥으로 추락할 테고 어떤 병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그냥 의사 생활 끝난 거예요. 이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느꼈을까 분명한 베일리는 수술 실패로 인한 실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공의 병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24세의 주부 콘스턴스 위너의 수술을 시작했다. 위너는 어린 시절 류마티스열을 앓았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신부전이 너무 심각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베일리는 이 수술에서 금속도구와 손가락을 모두 사용해 부드럽게 천판을 분리했다. 다행히 수술은 잘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봉합은 단단히 고정되었고 심각한 출혈은 일어나지 않았다. 위너는 수술을 견뎌냈다. 호흡이 좋아졌고 4일 후에 두 발로 걸었다. 베일리는 한껏 의기양양했다. 그의 명성은 곧바로 회복되었고 그는 이 순간을 만끽하기로 했다. 베일리는 자신의 성공을 온 동료에게 알렸다. 심지어 불과 수술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이 수술 성공한 그 엄마를 데리고 1600km면은 와 얼마나 기차를 타고 간 거야. 시카고에서 미국의 흉부외과 협회 학회 청중들에게 그를 보이고 선보이고 자랑하기도 했다. 원하는 수술 이후로 3명의 자녀를 더 얻고 62세에 천수를 누리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때 만약에 포기했으면은 이 여자분은 죽었겠죠. 죽는다니까. 이 위협을 처음으로 달성하며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은 베일리지만 워너의 수술로부터 6개월 후 하켄 또한 보스턴에서 환자에 대한 승모판 수술에 성공했다. 이에 앞서 하켄은 6명의 환자에게 같은 수술을 시도했으나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시점에서 이 수술의 전 세계의 성공률은 12분의 2였다.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수술 실패로 환자가 사망한 날 여기도 미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수술 실패로 환자가 사망한 어느 날 하켄은 낙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 하켄의 집에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 선 여인은 그날 사망한 환자의 친구로 환자가 만약 수술실에서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전해달라고 했다며 하켄에게 편지를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눈물 나는 얘기고, 하켄 선생님, 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죽을 확률이 84%인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제 재산의 일부를 남깁니다. 죽었을 때 가정에서 편지를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수술에 더 돈을 보태서 쓰라는 거죠. 하켄 진짜로 미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면 100명 중에 99명은 자기 죽는 거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수술을 받게 해준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내가 죽는다면은 이 돈을 써서 딴 사람은 더 살 수 있게 도와달라. 이 환자분도 퓨처 셀프죠. 미래를 얘기하니까요. 하켄과 베일리는 심장 수술의 성공자였으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다. 그토록 많은 죽음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죠? 퓨처 셀프였던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자신감의 소유자였으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억장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 자, 제가 이 책을 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는지 아시겠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도 억장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 삶에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쓰러지실 거예요? 평생 쓰러져 계실 거예요? 일어나야죠. 각자마다 힘든 게 달라서 고통은 비교할 필요 없겠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일단은 내가 안 고치면 이 환자가 죽는 건 팩트고,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소명 있는 의사로서 너무 괴로운 거고, 근데 내가 개발한 방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죽어나가 사람이. 그 다음에 의사 면허도 권한도 박탈당해.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병원도 없어.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도 자기를 살인마라고 불러. 도살자라고 불러. 근데도 일어난 거예요. 혁신의 대가는 값비쌌으나 이들 노력 덕분에 마침내 심장수술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릴 수 있었다.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이런 에피소드가 지난번 에피소드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계속 나와요. 진짜. 계속 이런 에피소드가.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탐욕에 관한 것도 나오고. 왜냐면 의사라고 탐욕이 없을까요? 성공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막 되게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이렇게 업적이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선의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업적을 살리기에 남을 찍어 누르고 장난 아니에요. 그런 탐욕, 민낯도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의학의 대가들.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싱큐베이션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야무지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다 읽어보세요. 정말로 끝장나는 책입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